오늘 반짝 추위가 시작되면서 며칠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또 어김없이 걷혔습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 강우 실험까지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미세먼지에 중국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이 사안이 미칠 파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금요일 서해상에서 최초로 인공 강우 실험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실패다 아니다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상 실험이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실패라고 단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단정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1차 결과입니다. 1차 결과 발표는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강수를 관측하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이제 눈에 띄일 정도로 볼 수 있는 비는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동 관측 차량에서 모바일 차량에서 약한 안개비 형태의 비가 수분간 지속됐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발표는 2월 말에 전문가들과 협의한 후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인공 강우라는 말 그대로 이게 비를 만들어서 내리게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 과학 기술로도 쉽지 않다고 하죠.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해집니까? 네, 인공 강우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뭔가 비를 만들어서 흩뿌리면 될 것 같은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수 있겠어요. 클라우드 시딩이라고 하거든요. 구름에 씨앗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구름에서 이제 구름 은결이나 얼음 동결 작용을 촉진하는 촉매제를 뿌려서 비를 만들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오드화 은을 사용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개념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강수량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이번처럼 안개라든가 미세먼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공항 근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해 오기도 하고 가뭄이 아주 지독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도 상당히 그 인공 강우 실험들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기우제도 이 범죄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인공 강우 실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꽤 오래 전부터 이게 시도되고 또 실험을 거듭해 왔다고요? 어렵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여서 19세기 말에 이미 인공 강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고비가 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930년대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비가 내리냐 하는 이론적 모델이 1930년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학자들 노력에 의해서. 근데 그게 확인된 게 1940년대인데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비행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할 때였거든요. 그 비행기 활용 목적으로 인공 강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라는 회사 연구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도 시작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행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그 날개 같은데 그 비가 생겨서 묻혀서 이게 올라갈 경우에 얼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린 날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이유는 지면이 미끄러워서도 있겠습니다만 날개 같은데 눈이 쌓이면 이게 높이 올라갔을 때 그 굳어져서 비행기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니까 이걸 다 털어내고 사실은 이제 떠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디아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싱, 디아이싱을 연구하다가 거꾸로 인공 강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1946년 전후에는 바로 실험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본격화되게 되죠. 자, 이 소장님께서는 또 현역 기자 시절에 취재를 다니시다가 이 인공 강우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도 있다고요?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1996년에 몽골에서 세계 대화재라는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거기 산불이 아니라 평원의 불이죠. 평원의 불이 석 달간 지속됐는데 수도 울란바토르가 막 연기에 휩싸일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내무부가 헬기를 제공해줘서 구경을 했는데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인공강우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느낀 건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인공강우는 성공을 했는데 워낙 큰 그 평원의 그 대화재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건 심리적으로 좀 위안은 되는데 이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해법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인공강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강우 실험이 일단 성공도 해야 되지만 예. 그 성공으로 미세먼지를 크게 제거해주는 효과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두 그렇죠.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다급하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미세먼지 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국민 건강 위협이나 뭐 생활에 불편 끼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경제에도 상당히 큰 그렇습니다.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뭐 인공강우 등의 대책을 강구해봐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 그날 또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이때도 거의 대부분 미세먼지 얘기만 했거든요. 기자들하고. 예, 예. 그만큼 미세먼지라는 게 이번 정부 혹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30% 감축이 공약이었고 네.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도 약속한 바가 있죠. 물론 아직 이제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그날부로 이제 그동안 비상저감 조치라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이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이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않던 강원, 제주, 비교적 청정 지역이라는 울산까지 다 포함시키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2일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뉴스회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미세먼지라는 게 떠다니는 일종의 중금속 같은 거여서 네.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라마다 분류법은 다릅니다만은 대개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이하면은 이제 미세먼지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이하면 초미세먼지 이렇게 분류하고 예, 예. 있는데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우리 장기에 둘러붙어 가지고 네. 치명적인 병들을 유발하는 거죠. 문제로서. 지난번에 그 네. 나오셨던 전문가께서는 그 여성 질환, 여성암에도 그 초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주고 그럴 있다. 가능성이 그런 있다고 봐야 연구 되겠죠. 결과를 그래서 소개해 주셨어요. 요즘 뭐 마이크로 살상무기 혹은 뭐 은밀한 살상무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도 벌써 조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반도체나 전자 쪽에서 불량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미세먼지에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 쪽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 실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제 건강 문제도 네.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이제 사업이라든가 건설 현장 주업 중단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요. 네네. 라이프 스타일이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게 되니까 지금 많이 호소하는 게 자영업이나 유통업 쪽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매상이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뭐 마스크를 만드는 데라든가 방진 업체들, 네. 그 먼지를 방지하는 업체들. 그다음 인공 강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니까 예. 관련 업체 주가들도 조금 뛰긴 했더군요. 예. 자, 이 다음 달부터는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도 시행된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럼 2월 달라지겠나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초중고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해지면 휴원 내지는 휴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휴원, 휴교가 제도화된 적은 없었는데 예, 특별법 예.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네. 뭐 온실가스, 예, 예.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환경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분명히 미세먼지 쪽으로 넘어갔고요. 가장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디젤 차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디젤 차 장려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려하고 보조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그름에 해당되는 건데 블랙 예. 다이옥사이드라는 이게 지금 국제보건기구에 의해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피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내에 들어오질 못한다든지 네. 혹은 뭐 교체해달라, 교체하면 보조하는 이런 운명이 완전히 10여 년 만에 예. 뒤바뀐 것도 환경정책의 중심이 미세먼지로 간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이 부분도 참 저희가 이제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한중 두 나라가 모여서 환경 회의를 했는데 이 뾰족한 대책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전까지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다. 이런 일종의 신경전을 벌였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또 한 걸음 물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한중 환경 협력은 1993년 우리가 그 당시는 황사였죠. 황사 때문에 제안을 했고 중국이 받아서 매년 나라를 바꿔가면서 공동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네. 또 일본이 2016년에 들어와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열고 또 국장 실무자급 회의도 열게 돼요. 예. 그걸 22일부터 24일까지 연달아 이제 열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5년째입니다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것도 이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중국 측에서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네. 서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예보 기술 같은 걸 교류하자. 이런 부분이 조금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이 회의 전에 한중 환경 분쟁에 서막이 올랐다고 할까요? 신경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네. 중국 측에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우리 탓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 탓만 하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막 나오는 것처럼 환경부 쪽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예. 며칠간 벌어진 회의에서 제가 좀 분위기를 취재해 봤더니요. 예.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중국 측이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발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다소 발언의 취지가 잘못됐다 오히려 해명하는 분위기긴 했고요. 또 우리 관료들도 하는 얘기가 1995년부터 이제 청천 푸른 하늘 프로젝트라는 걸 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북 지역에 있는 중국 동북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추적해서 연구.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고 올해 말까지 동북아 장거리 대기 오염 물질 연구라는 요약 보고서가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제출될 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좀 숫자로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날짜 혹은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적어도 40%에서 네. 60% 정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예. 말씀하시더군요. 자, 어제 나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료만 봐도 예. 이 중국의 공기가 나쁘고 서풍이 불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전 두 보십니까? 가지 이유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워낙 큰 존재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 우리 투자를 가장 많이 해놓은 곳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사실은 부담이 돼서 일본을 거기다 낀 거예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라는 걸 2016년에 만든 건데 네. 일본은 조금 우리하고 이해가 달라요. 일본은 네. 미세먼지 피해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데 일본을 건널 때는 쿠시마이 해류라는 네네. 쿠로시오 해류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쿠로시오. 네. 해류의 영향으로 이게 눈으로 변해서 이 미세먼지가 눈을 타고 내리니까 네. 피해가 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예, 크지 예. 않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건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네네. 일각에 주장하고 있는 게 북핵 때문에 중국을 너무 이제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게 네네.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이 한중 관계에서 상당히 심각한 환경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이 미세먼지와 황사 논의가 단 한 보도 전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원인 규명도 지금 안 돼서 연말쯤 가야 얘기가 될 텐데 그나마 그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대기 오염 물질의 연구 보고서 채택도 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50% 정도 중국의 책임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은근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런 이제 그 상당히 그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이번 회의 분위기를 봐도 뭐 발뺌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은근히 이제 서울 공기 많이 좋아졌다라든가 네, 자기들 네. 공기도 지난 5년간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우회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자신들한테 이제 돌리지 말아달라는 희망사항이 네. 아닌가 싶어서 당장은 연말경에 상당한 한중간의 그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하나만 해보겠는데요. 이 최근에 미세먼지를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미세먼지는 90년대 이후 쭉 측정을 해왔기 때문에 보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에 좀 나아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심각해지고 네. 있다고 느끼느냐면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하나는 집중과 분산입니다. 집중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고농도의 아주 나쁜 날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은 네네. 이제 좋아졌는데 또 한 가지는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 대도시에만 집중됐던 게 지금 뭐 강원, 제주까지 가고 있으니까 분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공장 더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동북부 공장지대의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쪽에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집중과 분산 현상이 벌어졌고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방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